안녕하세요. 주간전망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뜨겁습니다.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780고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왜 이렇게 뜨거운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지 우리 금융시장의 최고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닥 시장 얘기하기 전에 지진 때문에 갑자기 좀 약세였었죠. 근데 왜 그랬어요, 그건? 예, 아무래도 지진이나 천재지변이 발생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불안 심리로? 그렇죠. 그래서 잘 가던 시장이 네. 또 장중에 한번 2시 반이었었나요? 어제 네. 예, 한번 출렁이는 확 출렁였더라고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저희가 보통 판단할 때 지진이 나게 되면은 네. 이게 본진인지 네. 이거 뒤에 더 큰 지진이 오는지 알 이런 수 없죠. 그렇죠. 이런 불확실한 모습들이 좀 크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서 시장이 더 약간 좀 움츠러든 게 있었나 싶은 정도였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천재지변은 천재지변으로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 포항에서 왔으니까 이제 포항제철 또 바로 옆에 있는 울산에 있는 여러 공장들 이게 그 투자자들 좀 뜨끔했을 텐데요. 혹시나 세게 와가지고 제철소에 무슨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행히 하여튼 뭐 지진이 그런 정도의 지진이 아닌 거로 끝났기 때문에 다행인데 뭐 이게 본격적인 우리 지진이 그 밑에 판에 부딪히는 거로 오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뭐 다행이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 잠깐 약세 보인 거 말고는 코스닥 시장이 겁나게 뜨겁습니다. 오 팀장님 왜 이게 어떻게 뜨거웠어요 그동안? 일단 현재 뭐 7거래 연속 네. 뭐 강세 지금 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일단 정부의 의지가 좀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 대기업 위주로는 약간 규제 중심의 정책을 네. 펴나가겠다라는 그 발언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네. 반면에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들은 육성하겠다. 네. 근데 최근에는 또 세제 혜택까지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거의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분위기 속에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를 많이 자극했던 측면들이 컸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 10조 원 가량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뭐 그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일단 뭐 투신권이라든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동안 많이 안 올랐던 업종이었고 지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았나 좀 생각입니다. 이 팀장님, 네. 센터장님이라 그래야 되나요? 팀장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정책적 변수나 네. 무슨 이런 것만 가지고 올랐다고 봐야 돼요? 아니죠. 제가 8월 달에 여기 와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네. 코스닥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네네. 그때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이익입니다. 이익. 그러니까 1사분기와 2사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됐었는데 네. 1Q에서 2Q 넘어갈 때 코스닥 기업들의 이익이 거의 18%가 증가를 했습니다. Q-on-Q로.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평가가 되어 있었다고 판단이 들고요. 네. 코스닥이 워낙 뭐 2015년 이후에 이익이 안 늘어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8월 이후에 아마 큰 폭 상승장이 한번 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서 뭐 레버리지 ETF나 뭐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정부 정책 부분에 있어서 부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또한 이 코스닥 150이라는 ETF가 있고 또 레버리지 ETF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툴이 생긴 거죠. 네. 예, 그래서 자금이 유입이 되면 될수록 부추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레버리지 ETF들이 실질적으로는 레버리지 2배짜리인데요. 네. 코스닥 150은 한 40% 올랐는데 이 종목 이 ETF는 110% 이상 올랐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2배보다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이런 이 선물 같은 것들을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지켜 세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재 이사님. 이 시장이 한 며칠 전부터 저도 이렇게 계속 그 모니터링을 띄워놓고 계속 시장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한동안 그렇게 뜨겁게 잘 나가고 뭐 2,600을 뚫는다 몰았던다 하던 코스피가 갑자기 꺾이기 시작하면서 코스닥이 올라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관 외인의 수급의 이제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피 시장 때리고 코스닥 시장 사고 이게 그 지금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훨씬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건가요? 워낙 코스닥 시장을 저평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사실은 그렇게 쉽게 와닿지는 않죠. 밸류에이션들이 코스피 시장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네. 30배, 50배 뭐 이렇게 네. PER이 가는 네.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하고 있으니까 저평가돼서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올해 들어와서 코스피가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자니 최근에 미국 쪽에서 나온 세제 개편 지연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죠. 뉴욕 증시가 조금 쉬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코스피가 추가로 올라가기에는 뭐 이번 10월 이후에 많이 올라온 것도 있어서 좀 숨고르기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네. 코스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조금 약화된 상황에서 음. 그렇지만 증시 여건은 여전히 좋다. 네. 그렇다면 순환매 차원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진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네. 마침 10월 후반부터 11월 들어와서 맞아떨어진 게 이 코스닥 시장의 화랑인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세 가지 조건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코스닥 시장이 아주 랠리를 보였던 시기가 한 4차례 정도 있었죠. 네. 그때는 90년대 중반에는 코스닥 시장이라는 게 없었지만은 그때는 이제 개별 종목, 중소형 종목을 가지고 그랬죠. 95년 장이 끝난 이후에 97년도 초반에 IMF 위기가 오기 전까지 한 2년 반 정도 굉장한 개별 종목 장이 한 차례 있었고요. 네. 우리가 아는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때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올랐었고 네. 그리고 최근에 한 2, 3년 2014년, 15년 대형주가 못 올라갈 때 또 네. 한 번 우리 시장이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강했었죠. 그때 특성들을 공통적으로 본다면은 시장이 일단 주시장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 하나와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은 대형주를 끌어올리기에는 지수상에서 부담이 좀 있다. 네. 대형주가 추가로 올라가는 기대 수익률이 높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했던 게 코스닥 부양에 대한 정책들이 뒷받침이 되는 상황.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2000년대 초반 김대중 정부 초기에 벤처기업 육성 정책도 나왔었고 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번에도 지금 이런 세 가지 조건 우리 12월 달에 이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정부가 이렇게 예고한 점을 감안해 보면은 네. 이 세 가지 조건이 지금 충족이 된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대형주 쪽의 어떤 순환매 여지에다가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진 게 기름을 붓는 지금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을 사는 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2015년도에도 비슷한 모습이었죠. 네. 코스피는 오르지 않고 코스닥만 올라가는 시장. 네. 거의 80% 정도 코스닥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코스닥이 이익 증가율이 20%를 훨씬 넘었었어요. 반면에 코스피의 이익 증가율은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의 이익 증가율, 특히 코스피 200의 이익 증가율이 코스닥 150의 이익 증가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물론 연초 대비해서 코스피가 30% 정도 올라가니 뭐 20% 훨씬 넘게 올라가니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이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또 밸류에이션 베리어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코스닥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코스닥 150이 P 멀티플이 20배가 넘어갔는데 네. 지금 코스피 200의 PER이 9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 증가율은 똑같이 나오고 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코스닥만 끌고 가는 장이 나오면 굉장히 이거는 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부장님. 네. 지금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는 그 아이들을 봤더니 뭐 대체로 바이오, 그렇죠.
또 뭐냐 뭐 IT는 뭐 계속 좋았고 네. 게임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움직였고 엔터테인먼트 쪽까지. 그렇죠. 네. 엔터까지 움직이고 다음에 그 사드 보복주들 좀 움직였고 그렇죠. 네. 좀 설명들 좀 해줘보세요. 전 예를 들면 바이오 주식 이런 거 뭐 신약 후보 물질이 삼상 같다 이래가지고 그냥 치솟기 시작해가지고 10배가 오르던데 저 그 주식 쳐다보고 있다가 사지도 못하고 그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게? 바이오주를 얘기 드리려고 한다면 참 지금 현재 주가와 그리고 이제 실적과 앞으로 나오고 있는 뭐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까지 다 맞물려서 얘기를 드린다고 한다면 네. 솔직히 제가 여기서 드릴 얘기가 없습니다. 일단, 그러세요? 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디를 가져가느냐. 특히 이제 보통 보면은 고객들이나 손님들을 오셔가지고 바이오주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네. 일단 한 3분 정도 지나면은 딴 곳 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간 멍해지기 시작하는 느낌을 많이 들고요. 네. 이 사람이 지금 과연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네. 아무 생각이 없어지시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이제 기업 설명회나 IR 하는데 가서 코스닥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 얘기하는데 가게 되면은 한 10분이 넘어가면 다 졸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보통 이제 또 전문 의약품 대상으로 나오게 되면은 네. 보통 이제 약사나 아니면 의사분들 같은 경우도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면 또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 의약품과 관련돼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러니까 즉 증권사의 분석이나 리포트나 저희가 막 얘기 드리는 거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분은 좀 한번 좀 염두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나 보통 저희 분석과 매매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매매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의 심리가 한쪽으로 쏠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자금의 이동이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들 이게 어떻게 보면 매매의 또 포인트다라고 하게 되면 또 매매를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코스닥의 단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보통 얘기하고 있는 이제 바이오주가 이제 가장 뭐 셀트리온을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네.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그러죠 보통. 이 삼형제의 시가총액을 다 합치면은 현대차 정도 시가총액이 됩니다. 거기다가 네. 이번에 또 나오고 있는 이제 신라젠이라는 회사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은 시가총액을 다 계산하게 되면 한미약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의 신약 개발을 통해서 보통 보면 뭐 3년 뒤에 임상 개발을 다 끝나서 5년 뒤에 나올 수 있는 수익까지 다 계산해서 이게 성공해서 임상 시험까지 성공하고 판매를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익까지 지금 다 주가에 계산돼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저희처럼 이제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를 분석하거나 매매를 하는 입장 쪽에서는 손이 안 나가는 건 사실이죠. 근데 시장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지금 현재 팩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그게 바이오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지금 그 코스닥에서 움직이는 대부분의 그 주도주들이 네.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렇지는 않죠. 다 솔직히 그렇지는 않고?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또 다른 섹터로 코스닥의 또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가 IT 관련된 이제 부품주, 네. 장비주, 네. 거기다 뭐 소재주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분명히 나오는 게 코스피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쏠림이 심한 편이죠. 네. 지금 이제 실적 나오는 부분 보면 삼성전자를 빼고 코스피의 순이익을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역할로를 충분히 해줘서 그에 따른 낙수 효과들을 충분히 보고 있는 이런 IT 장비 부품 같은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뚜렷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는데 오히려 바이오주로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 참가자 중에 한 사람으로도 좀 이해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예를 들면 중국 화장품주 네. PE 멀티플이 지금 한 50배씩 막 이렇게 붙어서 거래가 돼요. 근데 아무래도 뭐 이제 사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 있다는 것도 이해하겠고, 다음에 뭐 화장품주 같은 것들이 여전히 고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그 50배 이런 거 붙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많이 붙은 거 아닌가? 이게 이제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와 있어서 개인들이 이걸 과연 50배씩 두고 질르고 들어와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게 현재의 코스닥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업종들이 예를 들면 바이오는 PE 멀티플도 없잖아요, 아예. 계산이 안 되죠. 그게 아예 없는 데잖아요, 그거는. 네. 화장품이 50배, 60배씩 나오잖아요. 네. 그 이게 지금 그 적정한 시장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저희가 주식을 할 때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가격과 가치란 거를 많이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최근에 또 뜨거운 게 가상화폐 쪽, 네, 뭐 네, 비트코인이나 이제 네.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가상화폐를 보게 되면 네. 솔직히 뭐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지금 뭐 60만 원, 70만 원 간다고 했었을 때 네. 이거에 대한 가격에 대한 저희가 보통 뭐 이제 상품 쪽으로 봤었을 때 밸류들 이거를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일단 돈이 몰리고 거기다가 심리가 그쪽으로 한쪽으로 쏠렸을 때 나오는 어떤 투기적인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일단 내가 오늘 사서 당장 내일 팔아서 수익만 나면 된다라는 심리까지도 지금 같이 결부가 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 이어지는 어떤 단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씁쓸하긴 합니다. 조금 좀 시장이 너무 투기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좀 투기적일 정도로 보이는 이 시장을 그 지금까지 만들어 온 환경을 좀 하나씩 좀 짚어보죠. 먼저 정책적인 측면을 보면 일단 이성재 이사님 11월 이달인가요? 다음 달인가요? 지금 대책 나온다 그러는 게 12월에 12월인가요? 네.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거기? 그 몇 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요. 네. 일단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은 세제 관련해서도 나오고 벤처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성을 한다는 것도 나오고요. 네. 동시에 이제 그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환호하고 있는 것은 연금으로 하여금 네. 코스닥을 그동안 이제 비중이 줄였었는데 네. 예, 비중을 늘려라. 비중을 늘리는 네, 그런 그 직접적인 매입 자금을 네. 자금을 만들도록 조성하겠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연금이 그런 어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주식을 매입해서 들어가게 된다면은 한 가지 현재의 상황은 올해를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 종목이 없거든요. 네. 이 비중을 다 줄여놔서 대부분 코스피로만 기관 자금들의 어떤 포트가 채워져 있을 뿐이지 코스닥의 비중은 거의 단자릿수 초반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상황은 아까 우리가 지금 논의를 했던 밸류에이션에 이걸 떠나서 네. 일단 수급 측면에서 분위기가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연금 쪽에 이 코스닥 자금 조성, 집행 조성 펀드를 만들게 된다면은 동참을 해서 전체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코스닥 펀드를 코스닥 주식을 채워야 한다. 네. 이게 첫 번째 이제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코스닥 올라가는 게 이번에 처음 보지 않죠. 우리가 워낙 랠리를 그동안 이보다 더한 랠리들을 그리고 더 오랜 랠리들을 봤었기 때문에 전 새로운 가지고 정말 행복했다가 망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코스닥 시작을 한 게 며칠이나 됐느냐. 네. 지금 한 달도 안 됐다. 네. 근데 우리 과거 경험에 코스닥 시장에 랠리가 나왔을 때 2년, 3년 갔다. 짧을 경우에도 최소한 1년에서 2년은 갔다. 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시장은 바이오주로 시작해서 이제 초기 단계고 이게 이제 확산돼서 가게 된다면은 지금에서는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채워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코스닥 시장으로 가고 있고요. 정부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처음에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가지고 정부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소비의 위축에 의한 저성장 추세 탈피를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부족한 거죠.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이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랄지 이렇게 몇 가지 정책을 내놨지만은 여기에 네. 대한 부작용도 있고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새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는데 부족하니까 거기에 이제 추가로 들어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혁신성장이라는 개념인 거죠. 네, 네, 네. 혁신성장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벤처기업 육성은 우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대중 정부 초기에 했기 때문에 네.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해도 된다는 게 나오니까 말씀드린 이 수급과 어떤 정책 변수, 더군다나 펀더멘털은 지금 세계 경제가 좋으니까 양호한 상황에서 이 코스닥 시장의 랠리가 이제 뭐 잠깐 순환매가 아니라 앞으로 코스닥 시장 랠리가 나오는 장소에 이제 진입을 시작이다? 했고 이게 초기 단계다라는 초기 단계다. 확산이 지금 시장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저희 유 이사님 지금 현재 연금의 코스닥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어느까지 올린다는 거 나온 건 아니죠 아직?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뭐 몇 프로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판단이 안 씁니다. 현재 네. 어디까지 근데 올리는데? 10%까지 뭐 올리겠다, 뭐 이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코스닥 사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겠죠. 네, 네. 왜냐하면 쏠림 현상이 만들어지고요. 네. 지금 문제는 아까 김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코스닥 전체 비중 중에서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45%나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 바이오주에 대한 멀티플이 뭔지는 모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고. 네. 또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저희가 바벨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와 헬스케어를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미국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 시장의 헬스케어 인더스트리 자체는 워낙 이익이 받쳐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가치가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은 그게 불가능하고요. 근데 한미약품마저도 그런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어쨌든 이 실적이 그냥 너무 왔다 갔다가 심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임상 실험이라는 것이 이 신약 개발이라는 게 이룸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7년만 지나면 성공 가능성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성공 가능성은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을 하는 200개 회사가 있으면 이 중에 겨우 5%만 성공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수를 매수를 하면 전체 45%의 기업들을 다 투자를 하는 거니까 실제로 성공 확률이 괜찮아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자체는. 근데 이 종목 자체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코스닥이 시작 단계다. 뭐 지수가 600일 때는 시작 단계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780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지 또 2000년도에 있었던 닷컴 버블 때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땐 이익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닷컴 버블 때까지의 어떤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그 펀더멘털은 펀더멘털이고 예. 시장 거래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도 닷컴 버블 때 세럼 데이터맨 프로 5만 원대 가지고 있었어요. 한참 출전을 갔다 왔는데 다른 거 다 올랐는데 얘는 여전히 5만 원이야. 그런 거 봤더니 10대 1 분할을 했어. 50만 원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13만 원인 거 얼마까지 올라갔어. 그러니까 얼마가 된 거야? 한 150만 원인가 된 거야, 5만 원짜리가. 기분 좋아져. 난 잘려도 돼. 기분 좋아. 회사가 없었어, 나중에 가보니까. 굉장히 그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그 회사가 본질이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거든. 근데 그때도 그렇게 본질이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코스닥 기업들의 이익을 놓고 계산하시면 2000년도를 계산하시면 코스닥 기업이 전체 상장 기업 중에서 이익 비중이 17.2%나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시총이 전체 시총의 32%까지 올라갔었던 거예요. 네, 그랬죠. 닷컴 버블이죠, 이게. 근데 이익이 17%나 올라갔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코스닥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이익의 겨우 5.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벌써 지금 이제 시총은 14%가 넘어섰다는 거죠. 이제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2%만 들고 있는데 10%를 가져간다고 한다 하더라도 전체의 10%입니다. 근데 시총 기념을 따지면 이미 벌써 14%를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한쪽의 수급으로 인해서 치켜 세우면 이게 거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러운 이 정책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정책을 여기서 네. 정책 제언을 하는 자리는 아니기 네. 때문에 그 정책이 갖고 오는 시장에 영향을 따지는 뭐 동네입니다. 그 오 팀장님, 네, 네. 이 그 뭐 벤처 자금이나 뭐 이런 거 좀 왕창 지금 밀어넣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제 혜택도 엄청나게 주고. 예, 세제 혜택을 부여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소외돼 있던 뭐 이게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저평가돼 있던 기업들을 이제 바로 세우고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 자금을 그 자본시장에서 수혈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일단 보면은 그 스펙트럼을 좀 더 넓게 보면은요. 아까 이 부장님께서도 그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 가상화폐 그를 암호화폐라고 이제 정정이 됐죠. 암호화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몇 년 전에 저한테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저 자신도 이 밸류에이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가격이
뭐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급속술입니다. 시장에 대한 쏠림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고요.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봤던 종목이 귀중모태주 마오타이 같은 종목인데요. 네. 제가 후광통 할 때 마오타이를 엄청 밀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한 2, 3년 전이었었는데 그때가 시가총액 60조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현대차보다도 큰 그 주류 회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오늘 시가총액 다시 조회해 보니까 140조 원을 돌파했고요. 오늘도 지금 4%가 넘게 올랐습니다. 계속 뭐 술만 먹을 게 아니라 주식을 샀어야 되네. 예, 이 쏠림이 상당히 좀 그 한번 그 어떤 주도 흐름이 생기면은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아까 이상재 이사님께서도 그 한번 쏠림이 시작되면은 통상 몇 년 갔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규제 일변도의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도 육성하겠다라는 이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있는 단계거든요. 두고 근데 봐야겠죠. 과거 아베노믹스라든지 인도라든지 모디가 총리 부임하고 나서의 흐름을 보면은 대형주도 대형주지만 중소형주가 상당히 좀 탄력을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형주보다 멀티플을 훨씬 높게 받으면서 중소형주가 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게 2, 3년 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 이제 700포인트 시작이다. 넘어서서 이제 800포인트 고지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룸이 남아 있지 룸이 남아있다.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건 전망은 나중에 해주세요. 예. 단칼로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그 코스닥 시장이 이제 우리 코스피 시장을 보면 너무 빤하잖아요. 멀티플 구매는 사고 10일 되면 팔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물론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고서는 뭐 들어와서 하는 거겠지만, 근데 코스닥 시장은 같은 코스닥 시장이라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업종들이 너무 달라서 어떤 업종은 여전히 멀티플 뭐 기껏해 12배, 뭐 이런 뭐 10배 이렇게 받는 데도 있고, 어떤 건 50배, 60배 받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무한대로 받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그 문재인 정부의 벤처 육성 정책에서 그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수혜를 받게 될 거냐 하는 게 사실은 관심 아니겠어요? 어떤 쪽이라고 보세요? 그걸 알면은 이번 네. 코스닥 시장에서 이번 장에서 대단한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그 제시된 거는 아직은 안 나왔지. 일단 지금 12월에 발표한다는 자본시장 혁신 방안, 네.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 방안이라는 네. 이 카드가 한번 나오면은 지금은 바이오주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셀트리온 형제 빼면은 그렇게까지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갔는가에 대해서 또 지금 이건 셀트리온 주까지 이 코스닥 시장이 전체 과거에 봤던 그 코스닥 시장 버블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당연히 코스피로 지금 넘어가는 걸로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주도주는 결국은 정부 정책을 한번 보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코스닥 시장에서 랠리를 바로 지난번에 보였던 것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보면은 중국 관련 주식들이었죠. 네네네. 근데 중국 관련 주식들이 작년하고 올해 상당히 쉬었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 지난번 그 11월 10일인가요? 그 한중 정상회담 했을 때 시진핑 그 중국 주석이 한중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정상화하는데 온 힘을 다해보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이 정상들이 얘기하면은 체면치레나 캐치프레이어나 이렇게 그냥 하는 말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시진핑의 발언은 절대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공산당 19차 당대회를 거쳐서 2기 집권에서 거의 1인 지배 체제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진핑의 그 발언은 지금 명동에 보이고 있는 중국인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과거에 정점을 찍었던 상황으로 점차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의 어떤 시발점이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아래쪽으로 시진핑의 발언은 계속 이렇게 파장이 내려가면서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걸 놓고 본다면은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바이오주를 지금 저는 알지도 못하고 저는 종목은 더군다나 잘 모르기 때문에 바이오주를 떠나서 제가 조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은 어느 쪽 주도주로 확산이 돼 가는가. 코스닥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주도주가
형성이 되고 확산돼가는 과정, 주도주끼리의 어떤 순환매를 통해 가지고 전체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네. 그 가운데 한 축으로 한중 관계의 개선이 네, 중국 과거에 보여줬던 그런 흐름들이 네.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네, 중국 이렇게 주식들을 조금 봐라. 보여지는 거죠. 예. 네. 제가 아는 바는 뭐 제가 그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의 산업 정책이 그 4차 산업 다음에 모험 산업 그러니까 망해도 재기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4차 산업, 모험 산업, 뭐 다음에 그 K 뷰티, 뭐 K 컬처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시작부터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이게 도대체 뭐냐? 그게 이제 답일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개인들이 놀다가 이제는 기관 외인 계속 코스닥으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계속 넘어가요 이렇게? 지금 뭐 데이터만 본다고 한다면은 넘어오는 게 속속 들여 보이고 있고요. 네. 특히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 보면은 보통 기관이 1,000억대, 뭐 3,000억대 매수하는 거 참 오랜만에 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까지 같이 가세를 하고 있는데 그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또 내용들을 보게 되면 ETF가 또 많죠. 일단은 종목 세세하게 들어가기보다 일단 시장이 이쪽으로 끌겠다는 정부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일단 동참은 해야 되겠는데 뭘 살지는 잘 모르겠다. 일단 아직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그리고 어디가 주도가 될지 지금 뭐 그렇다고 이런 어떤 증권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밸류에이션 무시하고 바이오주 같이 동참하겠다 이런 전략도 아니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ETF를 먼저 선점을 한 다음에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차후에 조금 숨 돌리고 좀 보겠다는 관점들도 좀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앞으로 더 들어온다는 얘기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ETF를 사놓고 분위기 만들어놓고 이제부터 개별 종목을 사는 때가 올 거라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더 들어온다고 봐요? 그 미국의 기술주 투자를 한 빌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2000년 전이죠. 아마존에 투자를 했습니다. 적자를 내고 있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 기업은 뭔가 바뀔 것 같다. 뭔가 꿈이 있다. 미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그 바이오 기업들 실제 실적이 안 나오고 뻥튀기 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옥석가리개가 되면서 되겠죠. 어떤 아마존처럼 하나의 기업이 나오겠지만 그 하나의 기업이 국내 그 바이오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이라든지 어떤 기금이 들어오더라도 저는 기존의 밸류에이션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지금 바이오주는 아마 손이 안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서 정말 될 것 같은 기업들을 우리가 골라내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퇴출된 기업들은 퇴출이 되면서 우리 그 어떤 우량 기업들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쨌든 그러면은 시장으로 기관하고 외국인 자금들은 앞으로 이제 애프터버너가 따라온다. 처음에는 이제 한번 탔고 두 번째, 세 번째 타는 이제 장세가 올 거다. 이거는 뭐 거의 지금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자, 실적이 그래도 또 좀 받쳐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 바이오를 잘 골랐어요. 실내전 딱 골랐어요. 못 사서 그렇지. 10,000원대 골랐어요. 10,000원대. 참네. 살라고 계속 보고 있다가 못 올라탄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올라가니까 겁나게 올라가더라고. 올라탈 수 없게 올라가더라고. 근데 그런 바이오나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나면 실적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이 그러니까 이익 증가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것이 가장 이 코스닥을 뒷받침해주는 요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1사분기에서 2사분기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2015년에 이익 증가율이 거의 25%가 나왔고요. 네. 2016년에는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나왔죠. 네. 근데 2017년에 넘어오다 보니까 1사분기가 이익이 한 자릿수 늘어났고요. 네. 그다음에 2사분기가 지나니까 19%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앞으로를 미래를 보면 1년 미래를 보면은 이익 증가율이 26%가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이익이 계속적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성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종목 하나하나만 들여다보면 잘 모르겠지만 전체 150개를 다 들여다봤을 때에 네. 이익이 증가를 하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P 멀티플이 그러면 너무나 비싸냐? 그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배다. 네. 20배라는 것이 코스피와 비교했을 때는 비싸 보이는데 글로벌 시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싸 보이지가 않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일본 시장이 거의 27배, 미국 시장이 거의 28배,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이 이 이익과 밸류에이션 차원에 있어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죠. 내년 전망은 어때요? 내년 실적.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실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1년 포워드, 그러니까 1년 12개월 포워드로? 포워드로 봤을 때 네. EPS 증가율이 26% 이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KB 주권에서도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내년 뭐 따로 코스닥을 저희 하우스에서 이렇게 뭐 추정이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게 그 컨센 데이터를 저도 보니까 네. 그 2017년 1분기부터 3분기 순이익 누적이 한 5조 9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이게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 보니까 35% 정도 늘어난 건데 네. 이게 코스피도 그렇지만 코스닥도 내년 그 이익 전망은 이 그로스가 떨어집니다. 확연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네. 대신에 레벨 자체는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이제 114조 그리고 전년도에 78조였으니까 뭐 그로스로만 따지면 40%가 넘는 그로스인데 네. 이게 이제 그로스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떨어질 그래서 수밖에 없죠, 그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오히려 이제 그로스에 대한 기대보다는 멀티플 상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고려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업종별로는 그래도 여전히 전기전자 쪽이 아니겠어요? 전기전자하고 다음에 그동안 중국의 피해를 봐서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던 게 회복이 되는 주식들 이런 쪽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다른 게 또 있나요?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업종을 이제 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네. 물론 바이오 업종 쪽에서도 셀트리온이 주도죠. 네. 실적은 분명히 좋아지는 게 작년 대비해서 뭐 2배, 실적은 내년도 나오고요. 네. 뭐 한 70% 좋아진다 이런 건 나와 있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 성적표를 공개해서 이 성적표 가지고 실적이 뚜렷이 좋아지는구나 라는 쪽으로 볼 수 있는 쪽은 일단은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 쪽도 아닙니다. 지금 실적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그렇죠. 저점대에서 이제 막 회복하려고 고개를 드는 수준 정도. 네. 그런데 딱 지금 찾아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IT 관련된 쪽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분석을 하는 입장 쪽에서는 실적이 분명히 개선세가 되는 업종과 종목들이 이쪽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쪽을 매매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러게 되면 시장이 지금 급하게 올라오는 쪽을 못 따라갑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딱 분석을 잘하는 쪽과 매매를 잘하는 쪽 어디가 돈을 잘 버느냐? 매매 잘하는 매매죠. 쪽이겠죠. 예, 지금 이쪽밖에 지금 부과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솔직히 답답해도 이걸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분명히 개선되고 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쪽이 변화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변화가 종목별로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더 밝다라고 생각 들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변화가 맞춰진다고 한다면 코스닥이 그래도 그냥 뻥튀기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계속 코스닥 강세, 코스피 약세 이럴 줄 알았더니 오늘은 둘 다 강세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도 다시 바닥 다지고 이제 올라간다고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은 첫째 먼저 코스피는 좀 이따 하고요. 코스닥은 내년까지 계속 랠리가 가나요? 네, 따로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따로 볼 코스피가- 수는 없겠죠. 예, 코스피가 상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코스닥도 더 상승을 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둘이 근데 이 모멘텀은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 상승률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익 증가, 그러니까 원이어 포워드 EPS 네. 증가율이 지금 저희가 컨센으로 돌려봤더니 원이어 포워드로 코스피 200이 27%, 네. 그다음에 코스닥 150이 25%, 그럼 그다음 똑같네. 코스피 전체가 뭐 한 24%, 뭐 이런 식의 거의 차이가 뭐 없네요, 그럼. 예,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만 놓고는 얘기 못 하겠다. 네. 둘 다 놓고 얘기하겠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 동의하시나요? 네? 다 동의하세요? 자, 그럼 두 개 같이 해보죠, 뭐. 자, 뭐 일단 내년까지는 다
계속 랠리는 한다고 보시는 거죠? 그건 다 동의하시는 거죠? 글쎄요, 저는 아니신가요? 예. 좋습니다. 갈 수도 있는데 네. 결국은 과거 그 모든 게 코스닥이 됐건 코스피가 됐건 랠리가 끝나는 시점은 결국은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네. 우려가 확산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것은 결국 미 연준의 통화 긴축이 누적이 되면서 금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립금리를 넘어서서 일정 시차가 오는 경우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거 사례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경험이고요. 지금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는데 미국의 이 중립금리 수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거죠. 많죠. 시장에서 얘기하는 3%라면은 미 연준이 제시했던 첫 번째 그 점도표상에 나타난 플랜을 본다면은 중립금리를 넘어서는 여기에 보면 보유자산 축소까지 있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앨런의 페이퍼를 보면은 보유자산 축소 플랜 현재 제시된 것을 놓고 보면은 그걸 금리 인상 효과로 따진다면 한 2차례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 정책 금리를 한 40bp 정도 올리는 효과다라는 게 네. 가장 최근에 나온 페이퍼에서 이제 앨런이 네, 얘기를 네. 했던 거죠. 예.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제 감안을 해보면은 중립금리가 3%고 이게 보유자산이 축소되는 것이 됐을 때 이 중립금리를 넘어서는 시점과 과거 사례를 보면은 중립금리를 넘어서서 한 2분기 정도 지나면은 미국 GDP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을 했다. 네. 이 사례를 감안해 놓고 보면은 중립금리 3%면은 2019년 여름 정도에가 미국 GDP 성장률이 고점을 찍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경기에 대해서 한 2, 3분기 정도 선행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2019년 여름이라면 최소한 2019년 초반 정도까지는 앞으로 지금 아직도 1년 반 이상, 반 가까이는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한다. 이런 게 가능하고요. 네. 반면에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중립금리가 2%라는 이제 얘기도 많이 있는 거죠. 연준의 네. 페이퍼들을 보면은 네. 중립금리 2%에 그 보유자산 축소가 들어가면은 경기가 꺾이는 시점이 2019년 말이 아니라 2018년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주가가 경기에 선행한다면은 저희들 주가의 정점은 내년도 여름 정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하우스 쪽에서 계속 강조를 했던 게 그런 보수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내년도 여름까지는 시장이 꺾일 일은 없다. 금리가 여전히 낮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고 따라서 내년 가을 이후에는 일단 지금부터는 계속 상승장에 어떤 비중을 두는 전략을 취했다가 내년 여름 이후에는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점검을 해보자. 이게 2%인지 3%인지 모르니까 점검을 해보자라는 그런 팩트 하나를 제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거는 지금 정해진 미 연준의 통화정책 플랜인 거고 이게 바뀌게 되면은 스토리가 또 달라지는 거죠. 근데 네. 연준 의장은 중도 비둘기파가 왔지만은 부의장이나 나머지 의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 가지 팩트 정해진 거는 미 연준 지역연은 4명의 지역연 4명이 보팅 멤버로 들어오는데 네. 올해는 그 4명이 한 명은 중도고 비둘기파가 3명이었어요. 근데 내년 2018년에 바뀌는 사람들은 중도가 1명이고 매파가 3명이 들어오거든요. 네. 굉장히 센 애들이 지역연은 총재 가운데서 이 입이 센 애들이 도장찍으로 들어오는 이제 얘기죠. 들어오는 거죠. 도장찍으로 네.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본래 지역연은 총재는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연준 이사 체제가 의장 부의장을 합쳐가지고 7명이기 때문에 12명의 이 보팅 체제에서 연준 이사를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지금은 공석인 의사 쪽에 연준 이사 쪽에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지금 제시된 플랜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변화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내년에도 랠리를 할 수 있는 현재 상에서 여건은 충분히 유효하다. 하지만 변화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과거에 다 보여줬기 때문에 코스닥 네. 시장이 이렇게 랠리를 보여줬다고 무너지는 것은 다 미국 경제가 꺾였을 때 그만큼 많이 올라갔던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내년도 중반 정도에 가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시장에 대해서 판단하자. 1년, 2년은 무조건 강세장이라고 판단하지 말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번에 미국 연준 총재가 테일러 선생님이 되셨으면 그러면 중립금리가 3.25%인데요. 글쎄요, 그건 지금 누구도 알지 못하니까요. 그분이 됐으면.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아닌 분이 돼가지고 뭐만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 그 의 이사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머지는 다 동의하셨고 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모 증권사에서 내년 코스피 3,000 넘는다. 그다음에 코스닥은
천 간다. 그러면 지금보다 한 30% 정도, 20-30% 정도 더 올라가는 결과죠, 지금보다? 어떻게들 보세요? 뭐 일단 그 하우스 뷰를 얘기해 주세요. 그냥 개인의 뷰를 얘기했다. 만약에 잘못되면 혼나니까. 하우스 뷰는 일단 3,060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글로벌 경기 회복이 좀 가시화되고 있고 네. 일단은 회복 단계를 지나서 이제 호황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네. 기업들의 이익도 계속 좀 꾸준히 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익의 증가보다는 멀티플 배수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주가 지수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게 저희 하우스 그래서 3,060. 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000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 대형주가 갔을 때 이제 중소형주가 같이 가는 경우는 뭐 좀 약간 드문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대형주가 간다고 하면은 중소형주 좀 쉬고 대형주가 쉴 때 지금처럼 그 분기 실적 끝나고 마무리되는 그 모멘텀 공백 구간에서 다시 또 코스닥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은 대형주가 가는 장소에 코스닥은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말까지 정도는 우리가 1월 효과가 통상 좀 앞당겨지면서 네. 연말까지는 좀 코스닥이 좀 강세를 보이다가 이후 내년부터는 좀 대형주 쪽으로 좀 장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까지는 안 보시나요, 내년? 뭐, 그거 없어요? 뭐 제가 좀 알고 보면 좀 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메리츠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코스피, 코스닥 네, 합쳐서. 뭐 하우스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3,000포인트, 1,000포인트 정도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짧게 말씀드리면요. 네, 네. 그 근거는요? 이거는 보통 지금 나오고 있는 시가총액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15%만 올라가도 3,000입니다. 코스피 네. 정도 같은 경우. 네, 그렇죠. 삼성전자 이 규모 흐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쯤 가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는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솔직히 지금 앞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일단 내년 같은 경우 당장 셀트리온이 코스피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나머지 그들만의 리그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수에 대한 분위기가 다시 어떤 재조정이 되겠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이제 그 셀트리온이 빠진 상황 쪽에서 나머지 업종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들 네. 이런 쪽이 코스닥에 반영된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셀트리온이 빠진 게 낫겠다라는 관점이 듭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업종의 다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저는 1,000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근데요, 내가 참 그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네. 셀트리온이 왕창 빠져가 버리잖아요. 셀트리온만 갑니다. 이게 셀트리온이 쫙 빠져가 버리면 네. 지금 현재 그 코스닥이 780인데 네. 어떻게 조정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들 가지고의 이제 비율들이 다시 재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780으로 그냥 가나요? 그렇죠. 네. 이게 그건 떨어지는 건 변화 아니고 없어요. 네네. 수정 주가를 만들죠. 수영 그렇죠, 주가를 수정 그렇게 주가. 만드나요? 예, 예. 네. 빠지는 게 오히려 좋죠. 아니 삼성전자는 따로 별도로 시장 만들어서 뺐으면 좋겠어. 삼성전자 따로 빼놓으면 나머지는 막 신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때문에 다 못 가. 참. 자, 그 하우스는 네, 저희 하우스에서는 이 시장 전망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코스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코스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뭐 제가 언급을 할 게 아니라서 저희 네. 또 전략 팀장님이 계셔서 아까랑 얘기 또 다르네. 두 가지 한꺼번에 물어보면 예, 얘기하시는 근데 제가 돌리는 이 모델로. 잔존가치 모델로 네. 리주진컴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저희 뭐 모든 뭐 상품에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요. 네. 저희가 계산할 때 코스피의 잔존가치 모델상의 지금 적정 가치는 3,100포인트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3,000을 충분히 시도를 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정말 좋게 봐서 돌려봤더니 한 810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이나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다시 또 재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가 3,100까지 간다. 그래서 한 25% 상승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코스닥도 25% 정도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시각은 2004년, 2005년 사이클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017년, 18년이 그렇다면 2005년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코스피가 거의 한 50% 오르고요. 코스닥이 80% 오르는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올라가는 시장이 나오는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당연히 1,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겠죠. 코스닥도. 결론이 뭐예요? 810에 1000이에요. 그럼 뭐
모델상에는 810이고요. 아니 난 코스피에서 빼서 코스닥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어떡하라고요. 모델상에는 810이고요. 810이라는 게 코스피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0%를 반영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10년 동안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 리스크가 국채랑 똑같다고 계산해서 나오는 숫자가 810입니다. 그래서 천 얘기를 하면 좀 과도하다고 느껴지니까 근데 어쨌든 모멘텀이라는 게 코스피가 가는데 코스닥이 꺾일 이유는 별로 없죠, 사실. 걱정스럽네. 아 근데 사실 그 개인들도 투자를 난 배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을 같이 놨거든요. 다 들어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코스피 비중을 줄이고 코스닥 비중을 올려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하려면 전망을 알아야 비중 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총 비중을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우리 간단하게만 좀 짚어보고 가면 뉴욕 증시 어떻게 판단하세요? 뉴욕 증시는 여전히 말씀드린 세제 개편 지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은 강세 기조의 세 박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거 예. 과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결국은 과열은 우리가 주가 레벨을 보고 항상 주식 정점을 절대 못 맞추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 시장을 보고 알 수가 없듯이 또 PER이라는 것도 물론 히스토리컬리 밴드라는 게 유효하긴 하지만 그 밴드가 앞으로도 만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없죠. 그럼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한 가지는 기업 이익이 좋아지면은 PER은 주가가 올라가도 다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 이익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은 경제 성장과 금리인 경기니까. 거죠. 그 두 가지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금리가 좀 유효한 금리가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경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상태에서 경제 성장률이 좋다는 것은 기업 이익 증가율이 금리보다 더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대표적인 실적 장세고 이게 꺾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선진국 쪽은 내년에도 상당히 강할 것이다. 내년 말이나 후반이나 돼야지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를 포함한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그런 펀더멘털 여건은 좋은데 항상 환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올해 우리 주식시장 이머징이 좋았던 것은 약달러거든요. 그 근저 중에 하나는 미국의 달러와 가치가 참 재밌는 것은 미 연준은 금리 인상하고 ECB는 계속해서 금융 완화 했는데도 오히려 미 달러 가치는 올해 1년 내내 연초 이후에 떨어지면서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들어왔었는데 그 근저 중에 하나는 유로존 경제가 굉장히 좋다라는 점도 있었지만은 ECB의 테이퍼링이 이제 좀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여건들이 저희는 내년에 좀 바뀐다. ECB가 올해 2.3% 유로존이 GDP 성장하는데 내년에 2.5 가겠는가? 저희들은 내년에 유로존은 성장이 둔화되고 반대로 미국은 올해 2.3에서 내년에 2.5 이상으로 간다면은 성장률 모멘텀에서도 미국이 좋고 통화 정책은 이미 ECB가 밝힌 상태에서 미 연준은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온건해지기보다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은 저희들은 내년에 달러가 강세 국면을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선진국은 좋은데 이머징은 내년에 물론 상반기에는 같이 좋아지겠지만은 오히려 정점이 좀 빨리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쪽에 지금 보고 있어서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렇게 저희들 이 파티를 계속 즐겨야겠지만은 아주 그냥 모든 걸 맘놓고 파티만을 즐기자라는 얘기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하우스는 미국 어때요? 미국하고 신흥국이 특히 지금 뭐 채권 주식 동반 강세 아니에요? 지금 지난 한 3년을 놓고 계산해 보시면요. 네. 선진국의 아웃퍼포먼스가 훨씬 높았고요. 신흥국의 퍼포먼스는 안 좋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제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냐면 작년 하반기부터. 그렇죠.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겨우 따라붙기 1년 시작했죠. 좀 넘었습니다. 이거 지금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흥국, 선진국 둘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선진국 상승 여력이 앞으로 6개월 동안에 한 10% 정도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진국이 10%, 신흥국도 10%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이 계속 좋아지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달러가 계속적으로 뭐 급격한 강세가 나타난다면 신흥국 시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달러 강세 추세보다는 달러가 그냥 옆으로 기는 현상이 나올 거다. 그렇다면 신흥국, 선진국 둘 다 상승을 하고 두 자릿수대의 상승률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붙이실 말씀. 미국하고 신흥국하고 우리나라를 사는 게 더 나은가요? 우리나라 이제 신흥국 자산에 포함돼 있으니까요.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더 낫다. 그만큼 시장을 강하게 본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내년에도 좀 위험 자산이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년 전으로 한번 시계를 놓고 돌려보고 싶어요. 근데 그때 상황에서 과연 미국에 투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비싼 자산에 하지만 미국은 또 15% 올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5%가량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자랑하는 업적이 주가 오른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없고. 그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 이제 나스닥이고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했지만 아마존이 매출이 30%씩 성장하고 있어요. 네. 저희 시가총액 900조 원짜리 회사가 매출 30%씩 성장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놀라운 부분인데 이제 4차 산업이라고 분류되는 이런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나 판단 없이도 이제 민간 기업 영역에서 이 기업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매크로도 중요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실제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도 이 주도주가 꺾이지 않는 이상 미국도 가고 하지만 신흥국은 베타가 더 높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작년 말부터 신흥국이 그 역전됐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서는 선진국 시장이 훨씬 우위에 있었다가 신흥국이 역전한 게 작년 말부터고요. 지금 올해 제가 MSCI 지수 기준으로 뽑아보니까 선진국이 15%, 신흥국이 28%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일본 안 올랐네 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또 다 키 맞추기 했고요. 코스닥 안 올랐네 했는데 지난 또 한두 달 동안 또 다시 키 맞추기 했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국가 자산들이 다 지금 20% 이상씩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결과적으로 내년도 시장을 저희는 강하게 보고 또 그 중에서도 좀 신흥국 자산을 좀 더 강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뭐 추가로 더 우리 특별히 올해 내년 유의해서 봐야 될 게 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상재 이사님은 미국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좀 유의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죠? 그렇죠. 항상 중요하죠. 시장의 큰 그림. 네, 알겠습니다. 자,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